안녕하세요. 막장 토크 진행의 박미라입니다. 오늘 하루 금요일 밤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이번 한 주 돌이켜보면 옵션 만기와 금통위 그리고 번외 개장의 발언 등 참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주 초반에 비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기분은 좋았는데 또 멘토님의 전략도 적중했고요. 무엇보다 오늘장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시장 분석하고 전략까지 세워봐 줄 텐데요. 코스피 지수 마감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0.41% 하락하면서 약 보합권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1869포인트대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포인트 오르면서 1%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532포인트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의 멘토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김용준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멘토님 오실 때 좀 괜찮으셨어요? 비 많이 오는데 차가 네.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행히 그래도 제 시간에 오셔서 다행입니다. 워낙 일찍 출발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지하철 냉방 민원이 하루에만 700만 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 처리하는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멘토님들 방송하시면서 불평 불만하는 표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김도영 멘토님 어떠신가요? 제가 듣기로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요. 어디 혼나시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없고요. 네. 좀 힘든 시장이었었죠. 그 부분을 잘 견뎌내면서 우리의 전략대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많이 웃고 있습니다. 또한 또 뭐 제가 이제 생방송에 주식 승천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주쌤의 선물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좀 답답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조금은 시청자에게 좀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정직한 부분과 열심히 하는 전략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을 선에 서 있는 것이지 저 자신만의 배때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는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기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막장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버냉키 약발이 끝났나 이런 우려가 잠시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장 마감 갈수록 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김용준 멘토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버냉키 약발은 처음에 있지도 않았던 게 하락했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고 지금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장 막판에 조금 더 땡겨놨던 부분들을 오늘 이제 진정시키는 국면들이라고 보고요. 오늘 전체적인 지수는 전일 상승폭 대비로는 이제 견조하게 조정을 받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가 이제 문제겠죠. 이제 어제 땡긴 것은 이제 그나마 어제 그냥 급반전이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 어떤 변화의 신호가 좀 나왔던 거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장의 중요한 어떤 방향들이 좀 결정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김도영 멘토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는 또 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거래일 연속해서의 급락 부분의 월화수의 주간에 위축되었던 투자 심리를요. 목요일에 급반등을 하나 만들어냈고 오늘 금요일장에 숨고르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화수에 가야 될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제 좀 오버슈팅이라고 감안할 수 있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51포인트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하게 우리나라가 갈장 월화수에 가지 못했던 자리점까지 긍정적으로 갔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오늘 왜 조정이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쉬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굳이 지수가 상승 쪽, 즉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이 깜짝 놀랐던 부분이죠. 어제 옵션 만기에서 장중에 7,000% 대략적으로 70배 정도의 콜옵션이 행사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철저하게 소외가 됐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범 베냉키의 효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호재 부분들을 가지고 야 여기서라도 지금 추격 매수를 해야지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포지션인 파생시장의 개인들의 공격 상승 포지션들이 강화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조금 압박 부분에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저는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요, 오히려 시장은 이제는 바닥 다지기의 마지막 진통이 있다라는 생각에 긍정의 시그널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오늘장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물자들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금강산 관광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은 모두 보류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가 주목됩니다. 실적 회복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자동차주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현대차의 임금 단체 협상이 13차 교섭까지 진행된 지금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6일 1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 확대 소식이 더해지며 오늘장 현대차는 5% 넘게, 기아차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로 과도하게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버냉키 의장의 경기 부양 지속 발언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달러 강세를 보이며 과민하게 반응했던 환율이 조금은 진정이 되며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옵션 승수제가 시행된 1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파생시장은 쇼커버링 자금의 대거 유입과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순매수에 현물은 2,730억 규모, 선물에서는 8,400계약을 순매수하며 선물지수가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 20개를 포함한 40개 기업이 추가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중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2천억 원이 넘는 기업도 6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원활한 자금 지원과 협력업체의 줄도산 방지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기준 외국인은 7거래일간 7,7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에 압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인 어제 이후 외국인은 국내 시장을 사들이며 2거래일 동안 만에 4,3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자동차주였죠. 자동차주가 5% 이상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말은 하는 날벼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김용준 멘토님, 중국발 악재 발목을 잡았다고요. 네. 중국발 악재 뭐였습니까? 일단 그 발표된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이제 중국의 8대 도시에다가 그 신차를 구매하는 거에 대한 제한 정책을 이제 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신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전 세계 판매 대수의 2% 정도, 그러니까 약 40만 대 정도가 감소할 거다라는 예상이 좀 나왔고요. 결국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뜩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서 뭔가 이제 그 변화의 어떤, 촉매가 됐고, 사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보다도 이제 이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 노조 문제예요. 네. 현대차 노조가 지금 요구하는 게 이제, 좀 황당한 얘기인데, 작년에 전체 이익의 30%를 내놔라라는 요구까지 지금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귀족 노조가 아니라 이제 황족 노조까지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자동차의 전체적인 좀 발목을 잡고요. 지금 현대차가 지금 겉으로는 지금 괜찮아 보여도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국 쪽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진행됐었던 미국발 대규모 니콜 사태,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그 노조 문제들은 이건 정말 그 조금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그 현대차가 결국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 급락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제 엔저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자동차에 대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욱 멘토님, 향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말 맞고 탈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자동차 섹터, 특히 완성차죠. 현대기아차에서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판매 부진보다 실적이 위축되기보다 이 노사 부분에 대한 불협화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국발 부분에서는요, 사실 2% 즉 시장 점유율 자체가 위축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적 자체가 악화된다고 해도 그 영향력 규모는 꼴랑 2% 기준입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또다시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노조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공장의 가동 중단에 따른 실적 부분의 악화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하는데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번 주 장세 월화수목까지 급반등하는 데 있어서도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아주 짱짱하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다시 최근에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는 상승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수의 영향력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오늘 한방의 뉴스로 지금 급락 제자리로 좀 내려왔었는데요. 네. 현재 이 부분을 대입해 본다라고 한다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탑픽 종목이랬던 자동차가 다음 주 초반에 바닥 따지기 여부를 반드시 봐야 된다. 네.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쉽지만 손절을 치고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 그 이유는 중국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외국인들의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까지 숨고르게 나올 것이고 네. 기관들의 기관답지 못한 플레이가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거푸에서 지금 기관은 연소성을 가지고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운수장비의 매도 압박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연간 판매는 2% 정도 줄어들 것이지만 불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악재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준 멘토님은 네. 시장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자동차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네. 자동차의 영업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더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실적 기준으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게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더 좋아지겠지만 확대되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적 기준으로 최고점을 찍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은 곧 저 주가가 살아나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저는 괜찮을까요? 오래전부터 네.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자동차에 그러세요? 대해. 예. 네, 김대웅 멘토님은 네. 어떠세요? 이 김영준 멘토님 의견에 김영 대해서. 멘토의 의견에 네. 일부분은 저도 똑같은 현상을 좀 하고 저도 전략을 펴섰습니다. 바로 네. 정확하게 제가 2011년도 부분에서 650만 대의 생산 판매 부분과 최대 실적을 가져온 그 시점부터 해서 저도 거품을 물 정도로 강력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차 절대 쳐다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일본발에 대한 반사 이익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원자력 폭탄 부분이죠. 원자력 사고에 의해서부터 발생됐던 부분의 수혜를 가져왔는데요. 이때 타이밍이 절묘했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네. 소비자는 이렇습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고가의 제품이죠. 그렇다면 성능과 모든 것이 겸비되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현대기아차는 해외 시장에서도 디자인 승부에서 인기를 받았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을 사상체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김용준 멘토가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렸냐면 그 속에서 이제는 디자인 승부까지 가다 보니까 네. 엔진과 성능을 더 이상 오버랩을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의 니드를 맞춰주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략을 올해 정확하게 한 5월 달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혼자 열심히 달려가 있고 현대기아차가 밑에 있는데 시가총액의 비중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의 비중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비중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수를 우상향 쪽으로 급반등을 시켜두고 가져가려면 자동차는 필수 불가결의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단기 악재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가는 지금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잠시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다시 가속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주 전망에 대한 두 분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만기 당일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먼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웅 멘토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네.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자신들의 이제 하방 포지션이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영거푸 롤오버, 즉, 3월물에서 6월물이 넘어오고, 6월물에서 9월물이 넘어오는데도 신규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다음 4월물로 넘어왔다라는 거겠죠.
또한 6월 동시 만기를 지나고 나서도 외국인의 전반적인 포지션은 풋 옵션, 즉 지수가 하락하는 쪽의 공격적인 포지션이 매수 누적 자체가 매도 누적보다 더 많았습니다. 결론은 선물과 풋 옵션의 위치를 보고 합성의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은 오로지 하방이었습니다. 네. 지수가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대박을 터뜨리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작스런 이제 범 베넨키의 발언 자체에서 뭔가 애매모호한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립서비스가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제 당일날 같은 경우는 금통일 부분에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자, 이게 뭔가 억지성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결론적으로 네이키드, 즉 한쪽 방향으로의 합성 포지션을 짤 수가 없습니다. 양쪽 포지션을 짜야 되는데 선물의 매도 그리고 풋옵션의 매수로 일관해왔던 이번 7월 옵션 만기를 하방으로만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콜옵션을 사고 잡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런 콜옵션이 너무 비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콜옵션을 싸게 만들어내려면 월, 화, 수 올라가는 척하다가 급락, 올라가는 척하다 하락 눌러내고 있었죠. 그걸 바로 정확히 수요일날 오후 2시 43분에서 48분 사이에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상향 랠리를 끝까지 짜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용준 멘토님은 옵션 만기 이후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방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지금보다 지수가 나아진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상방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방이라는 것은 네. 상승하고 짧게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는 이런 패턴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박스권 상단까지. 박스권 상단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 쪽에서 지수를 위쪽으로 크게 끌어갈 만한 종목들은 지금 없다라고 본다면 네. 지수가 1900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 만한 어떤 힘은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수가 분명히 올라가는데 한계가 노출될 거고요. 그래서 뭐 차트로 봤을 때 지수의 어떤 저항선은 1920 정도 라인이라고 일단 본다면 지금 현재 흐름은 1920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짧은 박스권 정도의 장세가 예상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었는데 김대웅 멘토님, 네. 옵션 만기 때 이번에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 이번에요? 네. 실제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저의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좀 봤고요. 아이고. 예. 역시나 똑같은 증상이었었고요. 네. 외국인들은 승부수를 띄워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이번에 문매를 하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당일날 마지막에 들어왔던 포지션이 이제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창구에서 일부 포지션에서 이제 수익을 좀 챙길 수는 있었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이번에 승부수에서 외국인도 완전 승자는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승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역시 뭐 외국인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제가 이번 만기를 네.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시나리오 매번 1년에 한 번씩은 좀 느끼는 상황인데요. 네. 이 시나리오 매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시장,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나를 네. 큰 시장을 이렇게 자기네 손아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사무실이 어딘지 빨리 찾아야겠다. 어딥니까? 가서 네. 어딘지는 저도 몰라서요. 네. 저도 가서 열심히 배웠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드리는 거는요. 파생시장은요. 때와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또한 거기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1초 전과 1초 뒤는요.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것을 읽어내는 힘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외국인들이 항상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자금의 여유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위축되지 마시고 네. 항상 막장 토큰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시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힘을 길러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사무실을 알게 되면요. 저하고 같이 가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이제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금감원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김대웅 멘토님, 어떤 기업들이 그 명단에 좀 올라와 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 네. 조선, 해운, 그리고 철강, 화학 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종목군들 중에 가장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웅진그룹
위축대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웅진그룹 자체적으로 좀 보면 웅진 폴리실리콘, 오성 LST, 그다음에 웅진 에너지가 해당이 됐습니다. 딱 들어봐도 태양광 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이겠죠. 네. 업황 자체가 치킨 게임의 승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건 OCI 쪽이다. 그리고 결정에도 방막형 쪽으로 가고 있는 패러다임의 교체 타임이기는 맞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태양광 산업 자체가 업황 자체가 워낙 부진이다 보니까 위축되던 부분에서 이 구조조정의 마지막 화살을 피해가지 못한 살생부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은 짧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현재 아직까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되지 못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건설주에서 쳐다봐야 될 것은 딱 두 종목밖에 없다. 바로 현대산업과 대우건설이다. 박미라 MC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왜 그럴까요? 자,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네. 이 건물의 바로 옆에 네. M모사가 지금 신축 건물을 짓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주관하고 있는 곳도 H사. 네. 현대산업입니다. 그 예.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은 일상에서 찾는 게 어쩌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내수 경기 부분 쪽에서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부분의 실적 호전을 갖고 있는 것은 현대산업이 가장 많다라는 부분이겠고요. 대우건설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는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 네. 부분 속에서 대외적인 해외적인 안정적인 저금리를 이용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조정 이후에는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용준 멘토님, 예. 이게 만약 악재가 되는 겁니까? 악재가 되죠. 이제 네. 악재가 되는 게 일단 당장은 그만큼 이제 그 대출을 해준 돈들이 회수가 안 되니까 네. 당장 그 대출을 해준 회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 뭐 금융권이 지금 충당금을 한 6,800억 정도 쌓아야 된다. 뭐 각 그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또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있는 게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퇴출 기업이 이제 이 안에 이제 13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상장사 기준으로 퇴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자자금 회수에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상당한 악재인데 결국은 산업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체질 개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은 좀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럼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연쇄적인 충격들 그리고 금융권의 일시적인 뭐 소위 말하는 돈맥경화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날 수 있는 예. 뭐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해당 기업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빨리 팔고 그냥 도망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네. 아까 이제 그 오성 LST 같은 것들도 좀 봤는데요. 네. 이제 뭐 어디서 걸렸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3만 원에서 들어가신 분이 이제 1,000원인데 네. 여기서 회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제 그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은 이제 최근에 투자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거의 다 과거에 투자돼서 이기까지 밀려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손실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단 하나의 어떤 교훈이겠다라고 좀 대응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김동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매수가가 어디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어쩔 때는 자존심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무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한쪽 무릎이 5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웃을 수 있다라면 같이 웃기 위해선 제 무릎 2개를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피와 땀으로 섞였던 이 중요했던 시드머니가 네. 이런 종목군들에 의해서 망가진다고 한다면 매수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의 일부의 자금이라도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같이 크게 날 것이고 자산의 증식이 빨라질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식을 17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3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엄청난 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위축되어 있던 심리를 안정화시키고 나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더 안전한 종목,
더 좋은 종목 갖고 하시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간 비용 자체를 따지지 마시고 안전자산 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강력하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급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이번 한 주간 수급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일단 사실은 이제 뱅가드 물량이 정리된 7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가고 있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과 이제 목요일 전 수요일까지만 해도 결국 이제 파생과 연결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조작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상당한 어떤 수급들은 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이 좋아진 날은 어제 오늘 이틀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지금 외국인이 샀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지 않았냐라는 추측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팔아놓은 거에 일정 부분을 채워놓는다 이렇게 네. 보기보다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오히려 연기금 쪽입니다. 네. 연기금 쪽이 이제 하반기에 자금 집행을 한 9조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과연 언제부터 정말 뚜껑을 열어서 사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뭐를 좀 집중적으로 대형주 쪽에 사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입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보다는 좀 매도가 멈췄다라는데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도영 멘토님, 자, 네. 그렇다면 수급 보니까 오늘 기관, 투신 쪽에서 좀 매도가 강하게 나왔거든요. 기관의 수급 궁금합니다. 네, 현재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같은 부분이겠죠. 네. 기관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건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창구겠죠. 증권과 선물사일 수 있는데요. 네. 금융투자 창구보다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 가장 개인 투자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창구는 바로 투신입니다. 네. 투신은요. 현물과 그리고 선물의 매수 포지션 자체를 단기적으로 이미 바닥 때부터 최근 들어서 매수 누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선물 쪽에서는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고 현물 쪽에서는 최근에 자금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주식 쪽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서 잡고 우리 개인투자 똑같은 성향으로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투신 쪽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불확실성, 즉 시장이 우상향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업종을 찾는 옥석 가리기 시간이 좀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김용준 멘토님, 네. 앞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멈췄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자라고 네.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일단 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요,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될 거고요. 네. 채권 금리는 올라갈 거고요. 네. 결국 모든 자금들은 이머징 마켓에 집중되기보다는 선진 시장의 선호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기 좀 어려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도가 멈춘 것만 가지고서 거기에 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만약에 외국인 자금들이 좀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제 미국계나 유럽계 쪽보다는 중국계나 일본계 쪽의 자금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도영 멘토님,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던 업종들, 어느 종목, 어느 업종 많이 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네네.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화수에 외국인들이 귀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날 시장이 급반등 부분을 연출을 했고, 오늘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연속성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다음 주 초까지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시켰던 업종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브루릉, 자동차가 좀 해당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외인 화학이 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보험 창구, 그러니까 보험 업종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거에 반해서 매도를 일관했던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 부분이 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로 좀 강하게 쏠림이 있었고요. 매도량보다 매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최우선순위에 매도 압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의외로 다시 한번 철강 쪽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강 쪽은 포스코하고는 좀 연관성이 없었고요. 금융과 음식료가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이 업종 쪽의 매도에 음식료를 좀 집어넣었다는 건 내수 소비재 쪽에 대한 대중국 쪽의 수출주 쪽에서의 음식료가 조금 쉬어갈 수 있다는 거, 주도주에서 탈락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또한 운수 장비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정도의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가 나왔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기 때문에 운수 장비와 화학, 보험 중에서는 매수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운수 장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김도영 멘토님, 이렇게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업종 내 종목에 좀 계속 따라가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효할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는요, 수급의 트렌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네. 또한 업종의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요. 심리라는 트렌드를 세 가지 삼박자를 가지고 트렌드라는 기법을 가지고 제가 응용을 종목을 발굴하는데요. 현재 만약에 수급의 트렌드라고 말씀하시면 두 가지 성향입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수요의 측면, 박스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기관을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이 됐건 간에 기관 플레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보실 때는 현재 기관 플레이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집중력을 가지시고요. 만약 내가 그것이 아니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우상향으로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지금부터 사고 있는 운수장비라든가 정유업종 쪽으로의 집중력인 바로 외국인들을 가지고 갈 때는 긴 호흡, 최소한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달 이상의 매매 트레이딩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도영 멘토께서 기관의 수급을 따라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김용준 멘토님은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그 기관의 수급보다는요, 저는 네. 지금 이제 그 계속적으로 좀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대형주의 수급보다는 지금 중소형주 수급이 더 중요하다.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래소 쪽은 외국인들이 뭐 뱅가드 물량을 포함한 기타 등등의 올해 그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는데요. 네. 최근에 급락을 해서 되돌아오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비중은 절대 안 줄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은 기관과 외국인 동의 한 방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좀 그 수급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수급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해봤습니다. 네, 막장 토크 G2발 악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가장 큰 영향력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먼저 김용준 멘토님, 네. G2발 악재 정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G2라고 하면은 이제 네. 그 미국하고 이제 중국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한 가지로 압축을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이제 그 1차 그 자금 지원을 할 때 뭐 1조 몇천억 불 정도, 그리고 뭐 2차에 6천억 불, 뭐 3차에는 뭐 이제 그 장기 그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그 모기 지료는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 그래서 정확하게 보니까 미국에서 쏟아 부은 돈만 2조 5천억 불.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전 세계 그 살포를 하면서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뭐를 했냐면 자기네들의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서 각 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 그 경제 상황이 좋은 걸 갖다가 금융 시스템으로 빼가버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자금 회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진행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그 버냉키 입 한마디에 따라서 9월 달에 한다고 그랬다가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국 9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전체적인 비중 축소는 들어갈 거고요. 어차피 내년 정도 되면 서서히 출구 전략은 진행될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쪽에서는 더 이상 통화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통화량 팽창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잘못하다 보면 이제 기축 통화의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통화량 방출은 좀 어려울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중간 과정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중국발이죠. 중국발 악재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체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시스템이 워낙 이제 그 중앙정부에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신용도라든지 어떤 담보 상태를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그렇죠. 중국 같은 데는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출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들이 개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딱 가서 나 이러이러한 조건이니까 무조건 대출 조건은 되는데 네. 대출 한도가 없다. 아무리 신용도가 좋아도 딱 정해진 규모만. 예. 네. 그러니까 그 없는 부분을 뭘로 돌렸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홍콩계 사채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규모가 지금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중국에서는 경기 성장률이 8%대에서 7%대로 떨어뜨린 것이 결국 경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7%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을 잡기 위해서 내부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은 일시적인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체질 개선 쪽으로 하고 있대. 근데 그러면 이게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지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워낙 여기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문제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발 악재나 중국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잠깐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 거다. 뭐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거고 이것들의 진행 사항들이 멈추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해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것은 충분히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김도영 멘토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 이슈 좀 언제까지 시장이 지속이 될까요? 하도 이슈가 반복되다 보니까 언제쯤 둔감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계속해서 강조를 네. 좀 했었었죠. 번 베네키의 이제 발언권, 제가 만약에 의사라고 한다면 네. 빨리 가서 입을 다 꼬매버리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는 무조건 회수는 해야겠죠. 예. 풀어놨는데 모두에게 자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풀어놓은 유동성은 다시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시기가 어느 때이냐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재 이 양적 완화 자체가 환율 통화량 부분을 대비해서 가치가 상당히 우상향 쪽에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즉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달러인데 자체가 강세입니다. 예. 안전자산 쪽엔 달러의 가치 자체가 우상향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달러가 약세 부분에 있는 것보단 강세 있는 시기점에서 조기 종료 부분을 조금은 빠르지만 조기 집행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효과는 상당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죠. 재정 건전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드라기 총재 쪽을 필요한 유로존 쪽에서도 유로화 자체가 유로 인덱스라든가 유로 달러의 이제 가치 자체로 봤을 때 유로화의 통화량과 그리고 강세 유로 상태라고 한다면 역시 드라기 총재 쪽에서도 유로존 부분의 경제 성장 둔화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효과 때문에 회수 조기 종료 가능성을 먼저 연다라는 거겠죠. 그만큼의 전략이 좀 세워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좀 연기될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시기에 맞아야 될 문매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맞고 울고 짠 뒤에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맞을 건 알지만 그 대비책을 세워놓을 것인가 라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건 불확실성입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요, 이슈로 너무 여러분들의 투자하시는 심리 부분에 대해서 위축된 심리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지는 말자. 저는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늘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도 제가 저희 알파라이징 스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유료 가족분들과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면 마무리가 되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견디자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달러 인덱스 자체가 워낙 우상향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꼼수 아닌 꼼수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가능성이라는 것은 다시 발언을 번복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네. 나왔잖아요. 계속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과 그리고 현재 상황의 경제적인 성장 가능성 부분을 놓고 보면요, 조기 종료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럼 김용준 멘토님,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언제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네. 지금 이제 그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버냉키 6월 연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외국계 보고서, 그러니까 그 네. 나라의 보고서에서는 언제라고 예상을 했냐면 12월 정도가 이제 지금 이제 모기지 채권 매입 규모 850억 불 정도를 네. 한 650억 불, 한 200억 불 정도를 줄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버냉키 연설과 동시에 16개 증권회사가 9월로 시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연내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연내 규모를 일단 축소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문제로 좀 삼아야 될 부분이 버냉키가 언제 이 규모를 줄이고 축소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버냉키는 그래도 헬리콥터 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쪽의 그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그럼 차기 의장이 누가 될 거냐. 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버냉키의 노선과 전혀 정반대 쪽의 어떤 노선을 갖게 된다면, 네. 이것은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버냉키 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얘기의 부분은 이미 충분히 시장에 좀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연말로 가면서 차기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 이슈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멘토님, 네. 중국 신용경세 참 말이 많습니다. 그 문제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 정부는요, 신정부인데요. 네. 그리고 위안화 절상이 가장 빠른 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 자체가 얼마 전에 갑작스레 이제 미국채 자체의 매도 압박 부분을 상당히 많이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쳐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미국채 자체를 강하게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 속에서의 발생되는 재정 건성성의 위기도 좀 있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아까 김용준 멘토께서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검은 그림자, 그러니까 시장에 숨어있는 음지의 이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는 자금들이 양지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뭐 대출금리 부분이든가 부동산 버블 문제 때문에 이제 신용 경색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접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 라인을 통해서 전화를 해서 5분 만에 기준금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은 강제성이 강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위안화 절상의 카드를 마지막이건 알지만 내놓지 못하는 것은 전반적인 자기 자체가 선진시장 쪽으로 가기 위한 전 세계에서 입김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신용경제 같은 때는 지금 현재 리커창 총리가 오늘 9일 날이었죠. 경기부양책 시행 여부 부태를 좀 긍정의 시그널을 받았다. 대답을 네.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강수를 돋고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부양책을 이렇게 열어줬자 했지만 경제 성장 자체도 계속 위축되고 있고 둔화되고 있는 결과치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에 따른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불건했던 부분이 뭔가 하나의 카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용경색이라는 카드를 만들어냈지만 이건 신용경색이 아니라요. 유동성의 일시적인 경색이었을 뿐입니다. 그걸 바로 정책적으로 지금 풀어냈다라고 보신다라면 빠른 신정부의 액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진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됩니다. 만에 하나 우려할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면 리커창 총재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될 것인지 김용준 멘토님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단기적인 어떤 부양책은 안 쓴다고 봅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근본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을 유지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좀 어렵죠. 네. 결국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부동산 부실이 지방 정부의 부실로 나타났고요. 지방 정부의 부실이 결국 은행 부실로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그 중앙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단발적으로 뭔가 그 입서비스를 통한 어떤 그런 쪽의 어떤 방향보다는 전체적인 좀 체질을 좀 뜯어 고치는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방향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그 정석으로 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도영 멘토님, 이런 중국과 미국의 악재 좀 국내 증시에 얼마큼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좀 이제 해소했다라고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우리 주식 내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해석하기도 바쁘거든요. 네. 네. 그 대외적인 변수까지 잡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당분간은 중국발 그리고 미국발 부분은 반드시 영향력이 아주 매우 많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5년째 CDS 프리미엄의 위치라든가 EMBI 스프레드, TD 스프레드, 그다음에 MSCI, KF 분의 모든 지표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이제 바닥 영향력권에 넘어가서 다지기를 하고 우상향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벌써 다음 주 코앞에 있는 것이 2분기 중국발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영향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미 수출과 그 다음에 대중국 수출 부분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겠고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장 크게끔 이 영향력에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용준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도영 멘토님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지는 G2발 악재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예.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 가장 큰 축에서 이제 그 미국 쪽의 문제는 그 이제 차기 의장이 누가 되느냐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미국에서 이제 출구 전략이 좀 얘기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이 그 다음 주에 이제 국회 연설이 있죠. 근데 거기서는 특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는 한 중립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럼 이제 9월 정례 회의 전까지는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정도로 잘 넘긴다고 한다면 뭐 연말까지는 크게 이제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가 안 생길 거고요. 결국은 저는 조금 더 그 민감하게 좀 보는 게 사실은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이 과연 어떻게 지금 이 현재 상황들을 해결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는 매일매일 즉각 반응이 좀 될 상황들이 있고요. 더구나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 쪽에서 중국 지표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지수하고 거의 연동해서 파생 쪽에 좀 매매가 좀 있었는데, 일단 요것의 그 연결고리가 좀 끊기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국내 증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악재 집중 분석해봤는데요. 이어서 이번 주 베스트 업종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각 멘토님께 생각하시는 베스트 업종입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는 2차 전지와 조선업종을 이번 주도 주셨는데요. 그리고 김도영 멘토도 좀 달라졌네요. 오늘은 2차 전지와 철강업종 주셨습니다. 네, 베스트 업종으로 공통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이 담겨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차 전지의 이제 응용이 가능한 부분은 어느 쪽이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이런 쪽이 2차 전지의 분명히 한 축이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쪽을 소형 전지라고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형 전지 쪽으로는 이제 그 전기차나 ESS, 전력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그 시장에 그 관심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은 첫 번째는 테슬라라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이쪽이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 자체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가속이 100km까지 들어가는데 4초 정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충전을 300km까지 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 시속이 200km까지 나오니까 내연차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밀리지 않는 거죠. 내연차는 엔진을 사용하는데도 그 정도인데, 이쪽은 모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되면서 2차 전지 시장에 어떤 길이 좀 열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ESS,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로 각 나라에서 이제 전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면서 ESS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대규모 수조가 5월 달에 터졌습니다. 네. 뭐 삼성 SDI라든가 LG 화학 쪽으로 32메가와트급, 그러니까 32메가와트급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 2,000대 분량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는 걸 핸드폰으로 따지면 400만 대 정도 분량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장들이 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요번 주에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뭐 삼성 SDI, LG 화학 이런 쪽, 그러니까 삼성 SDI는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LG 화학, 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네. 니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후성까지도 가세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완전히 시장에 전면적으로 이제 쫙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업종 이번 주 가장 핫한 업종으로 꼽기도 했었는데, 김대영 멘토님도 2차 전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답습니다. 김영준 멘토님은 네. 제가 들으면 정리가 좀 너무 잘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앞에서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잡는 왜 이번 주에 핫한 종목이 되냐면요. 여러분들과 제가 방긋 웃을 수가 있겠죠. 바로 시장에 없었던 테마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징후라는 것입니다. 리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이 대장으로 일진머트리즈와 함께 급반등 자체를 연출을 좀 시켜주었고요. 네. 2차 전지라는 테마 부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LNF와 후성이 바닥권에서 마지막
탑승을 했습니다. 이 얘긴즉슨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시세를 분출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이 개화되고 나서 확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시장의 시기와 맞물린다는 거죠. 블랙아웃, 그러니까 전력난 자체의 문제점이 도래될 수 있는 것을 저장 장치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블랙아웃 자체를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연결고리에 열쇠고리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에서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2차 전지 이후로도 각종의 소재 관련 쪽으로는 테마 형성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중소형지 랠리가 지속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탑 종목으로, 탑 업종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동 멘토님, 최선호주로 꼽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말고요. 포스코 캠텍 자체를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좀 수혜주 쪽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현재 뭐 포스코 자체적으로 이제 자회사 모멘텀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드라이브에서 숨어 있는 2차 전지 강자. 최근에 이제 증설 마무리가 되었고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 오늘 역시 포스코 캠텍을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현재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이 우상향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좀 들여뒀는데요. 강한 상승세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어제와 오늘 급반등해서 같이 동반의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징후가 있는데요. 바닥 징후에서 봤을 때 밑에 부분에 있는 지표상에서 기준점으로 올라오면서 반등 모멘텀의 지지력이 나고 우상향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증설 마무리가 됐고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모회사의 모멘텀을 갖고 본다면 포스코 캠텍이 2차 전지에서는 이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부르릉 걸 수 있는 위치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조선과 철강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일단 조선, 그동안 참 낙폭이 컸던 업종이기도 한데, 이번 주는 흐름이 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뭔가 좀 신호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노바텍 대규모 수주 가능성. 네. 일단은 그 노바텍 같은 경우에 이제 5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정도 되는 규모죠. 이 정도면은 그 대우조선 전체 그 수주 올해 목표치가 이제 130조 정도, 그러니까 130억 불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기존에 수주 받은 거와 이것까지 확정이 된다면 거의 이제 110억 불 정도 수주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수주 모멘텀이 또 강력하거든요. 조선 쪽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정도 수주를 목표로 채웠다는 것은 올해 100%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 수주의 양보다 수주의 질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대놓고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 앞으로 저가 수주 안 하겠다. 그래서 요번에 어딘가에 그 수주에 참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그걸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의 양과 수주의 질이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거기다가 또 금융 환경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환경이냐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드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뭐 1차분, 2차분, 3차분 해갖고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들을 똑같은 금액을 뭐 4번이고 5번이고 나눠서 주는 구조였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자금 사정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조금 주고요. 마지막에 배를 넘길 때 50% 정도로 주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받는 돈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감당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구조상 이자 부형이 추가적으로 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요건이었는데 유럽에서 드라기 총재가 강하게 얘기를 했죠. 자기네들 통화 완화 유지 정책을 몇 년간에 지속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종의 전체적인 어떤 금융 환경의 이자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구조들까지 나타났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주에 대한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기는 언제냐면 4분기부터 해양 플랜트 쪽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확실히 업황이 턴을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서히 바닥 따지고 있는 작업에서 종목들의 모멘텀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향후 차기적으로 뭐 3분기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분기에 좀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조선주 지난주부터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조선업종을 볼 때 배 많이 만들고 배수주를 많이 받는 쪽,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많이 받고 이런 쪽은 그 핵심이 아니고요. 네. 결국은 향후
해양 플랜트 쪽에 관련한 수주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쪽이 최고 선호주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삼성중공업이 그쪽에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가장 최선호주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김도영 멘토님의 베스트 업종이었죠. 철강 업종인데 최근 철강주가 조용히 좀 꿈틀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특히 유가증권 대형주 시장에서는 과연 어느 업종에게 과대 납폭 종목군들 중에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것이냐라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 김영준 멘토가 당연히 2차 전지와 함께 중공업을 가져오실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업도 네. 결국 분명히 인공호흡기를 달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거 말고 제가 보여드릴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철강입니다. 그 이유는요. 철강 자체는 이제 바닥 지난다, 조금 벗어난다, 그늘을 벗어난다는 얘기가 너무 지겹게 됐으면 어렵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면 경제가 즉 범 베넨키의 발언,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 그다음 우리나라가 또다시 이번에서 경제 성장을 0.2% 상향 조정을 했죠.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초 소재라는 겁니다. 경제가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물품들이 있다라는 거, 소비해야 되는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섹터였겠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철금이 좀 필요한 것처럼요. 네. 그래서 업종 계다 부분과 그다음에 시가총액 3위로서의 영향력 확대될 수 있는 관점으로 저는 철강 섹터를 좀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 바로 베스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포스코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회사인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코 캠텍,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그리고 코스닥에서 최근에 급등 갔었죠. 스마트 그리드의 테마를 갖고 있는 포스코 ICT, 그리고 포스코 강판 등과 같이 자회사 실적 호조를 인정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업종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3천만 원의 최명성 멘토 포트폴리오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멘토들이 주신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종목 편입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최명성 멘토의 셀트론입니다. 오늘 장도 1.7%가량 상승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수익률은 곧 25% 돌파를 앞두고 있네요. 한국항공우주는 1% 미만의 손실 구간이고요. 현대하이스코 7거래 만에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수익률은 1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동양은 오늘 장에서 2.5% 넘게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전환하셨네요. 자산총의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대희 멘토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 SDI 3거래일째 상승 중이죠. 1.37% 수익률 내고 계시네요. 반면 신규 편입하셨던 SK 브로드밴드 오늘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 수익권 전환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0.17%네요. 정대놓고 갖고 오신 종목이 많죠. 벌써 자산의 85%를 운영 중이신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재훈 멘토입니다. 잉크테크 오늘자 2% 가까이 상승해서 수익권 다지기 나섰습니다. 수익률 4.77%고요. ITS 역시 오늘 소폭 상승했죠. 오늘 앞으로 수익권 전환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멘토 내일장 승천주 솔리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6,9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400원 제시해주셨고요. 비중은 15%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5천만 원 포트폴리오 현황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멘토인데요. ICD는 1.27%, 서울반도체도 4.6%의 플러스 수익률 내고 계시네요. SM은 어제 상승해서 오늘도 4%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수익권으로 전환했군요. 수익률 3%고요.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반면 화신은 아쉬운 하락세를 보였네요. 오늘자 5%가량 하락했지만 수익률은 3%대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김영근 멘토 SK 신규 편입했죠. 16만 9천 원을 편입했고요. 이 종목도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천만 원 포트 다음 주자는 나무노 멘토입니다. LG전자는 오늘장 소폭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마이너스 1.38% 소폭 손실 구간이시죠. 코넥스 레버리지 역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2% 좋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마지막 양순모 멘토입니다. 한진해운 오늘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0% 수익률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수익률 플러스 8.21%입니다. 반면 성우하이텍은 오늘 아쉬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2.86% 손실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ICD는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익률도 5% 넘게 달려나가고 있네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오늘자 1% 미만의 소폭 상승하면서 수익권 유지하고 계시고 수익률은 플러스 2.73%입니다. 다음은 김도영 멘토입니다. 김도영 멘토가 갖고 계신 지역 난방공사가 오늘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수익률은 2.33%고요. 푸넥스 인버스 역시 1% 미만의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익권 전환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바이오랜드는 마이너스 0.3%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멘토들 저번 주에서 자산총회 수익권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효열 멘토입니다. 기아차 오늘장 5% 가까이 빠졌죠. 아쉽지만 수익권 재진입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수익권이시죠. CJ 수익률은 플러스 2.56%입니다. 강원랜드 오늘장 변화 없었습니다. 여전히 1% 가까운 수익률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은 신창환 멘토입니다. 수익 급등하던 삼성전자 오늘은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1.31%대 수익률 내고 계시고요. 대우건설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 미만으로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네요. 반면 오늘장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했고요. 포스코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6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5.96%입니다. 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도영 멘토, 오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 종목이 따로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포트를 점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포트에 이제 편입됐던 종목군 중에 제가 신규로 편입했던 이제 바이오랜드를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랜드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천연 원자재 쪽과 그리고 의약재 부분에서 진단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천연 원료 생산 쪽에서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미라 MC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로레알, 클리라스, 아모레퍼스틱 그러니까요. 네, 뭐 그 부분 쪽으로 본다면 천연 화장품 원료를 제조 공급하는 국내의 유일무이한 최대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항상 CF 광고에 하나가 나옵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요. 네. 백옥 같은 피부이고 그리고 인위적인 부분에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는 천연 소재가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천연 화장품이라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원천적인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바로 기업이 이 바이오랜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서요, 이제 바이오랜드가 다시 한번 실적 장세 쪽으로 강해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고부가가치죠. 하나만큼을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은 마진율을 남길 수 있느냐, 그것이 산업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 증가 부분을 보니까요, 히알루론산이라는 부분이 매출 증대 기여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설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거, 대량파의 양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통해 실적 가시화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 한 850억대에서 영업이익 200억대까지 여전히 실적 호전주, 수혜주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속에서 과연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매출 추이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간 매출 추이 부분에 보시라면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저 영업이익률 증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부가가치인 히알루론산이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져갔다는 거, 다국적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가시 영역권에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이제 제품별 매출액 추이 자체를 조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원료, 건강 기능성 식품, 의약품 원료 부분에서 의료기기 쪽을 보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의약품 원료 쪽에 집중적이 가져갔던 것이 최근에 천연 화장품과 안티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화장품 원료 쪽으로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것이 2013년도 부근까지는 확장세적으로 폭발성을 갈 수 있다는 게 맨 위에 캐파 자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화장품 원료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는 것들인가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스 클린앤클리어 부분도 있겠죠. 와.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레알 제품도 좀 보이는 것 같겠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성 식품에 뭐가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하신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이제 건강 효소를 가지고 이제 건강기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기능 제품의 효소 제품의 천연 제품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약품 원료 부분에 대한 적용 제품을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방산업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소재 자체를 좀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 바이오랜드가 나에게 생소하지는 않지만 급등가고 나서 쉬어가는 네. 모습이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지만 어떤 회사였구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 매매 투자 포인트 전략 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편입가,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네. 되나요? 제가 이제 미리 편입을 시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중요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중요했던 자리가 있는데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6월 25일날 급락, 시작의 여파대로 급락이 나오면서 바닥권의 탈피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밑에도 보시는 빨간 지표짝으로 보시면 이제 바닥 기준가에서 올라오면서 지지력인데요. 참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합니다. 그런데요. 자, 저를 보고 혹시 매수하신 분들 있다면 지금 추격 따라잡지 마세요. 바로 14,200원대에 붙여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편입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에 14,650원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약 손실 구간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초반군에 14,100원대 부분 붙여서 비중 자체를 10%를 일단 편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14,000원 깨지는 밑에 자리에선 추가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이제 목표가 자체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욕구로 본다라면 15,400원 정도로 설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닥권 부분의 고점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던 자리겠죠.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지지력 나오고 추가탄통에 반락 나왔을 때 두 번째 지지력. 네,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네. 15,400원 설정하고요. 대신 손절가는요. 6월 25일에 만들어 저점보다 조금 더 낮은 바로 12,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자, 포트 AS 바로 이어서 가볼 텐데요. 김영준 멘토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먼저 편입을 했던 게 이제 네. ICD입니다. ICD가 조금 지루했죠. 조금 지루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이제 딱 움직이는 패턴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녹색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일선인데 녹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해가는 구간들이었고요. 요번에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장에 이제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지지는 좀 받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ICD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에 대한 기업 내용들은 워낙 이제 오래전부터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는 AMOLED의 개화식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 가지만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게 지금 이제 A3 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에서 결국 대면적 쪽에서 A3 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발주는 3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A2 라인의 확장 개념과는 지금,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서 최고 수혜주가 좀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ICD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좀 위쪽으로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바닥권에서 좀 기고 있는 상태인데, 네. 결국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지금 2,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IFRS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8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중간에 잠깐의 모멘텀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지금 현재 편입을 한 거고, 그 부분이 확인되고서 한 차례 올라갔을 때는 일단은 먼저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 잘 받아봤습니다. 자, 바로 김동 멘토님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포트가 좀 일단 늦게 들어갔던 부분이긴 있었지만요. 네.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 안정적인 드라이브, 유틸리티 자체가 전기가스 통신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신용평가 자체를 제대로 재점검 받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준에서 잘 올라가면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우상향으로 옆으로 했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목표가를 조금 제가 욕심으로 더 올렸었습니다. 근데 몇백 원 차이로 지금 먹지 못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트레이딩 관점을 보고 계시는 분은 목표가까지 반드시 홀딩을 하고 94,000원 정도까지는 차익 실현 기조를 살짝 잡아보시면 목표가 홀딩하겠고요. 손절가 반드시 좀 지켜주는 전략이긴 한데요. 만약에 좀 지루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88,700원이 장중에라도 깨질 경우는 일단은 손절 치고 나오면서 포트를 컨트롤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실 게 있습니다. 주쌤 김도영 멘토 왜 인버스를 들어갔을까요? 시장 가는 거 알면서도. 네. 자, 제가 하는 것은 포트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구성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코덱스 인버스 같은 위험성 해지 부분에 의해서 일부러 10%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렇고 이것은 결국 다음 주 변곡대에서 제가 안정권이 우상향 돌아 나오게 되면 네. 종목을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해지 수준이 되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리뷰까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증시 전망과 전략 짜보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JP모건의 호실제 좀 반영됐습니까?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다우 및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금일은 이에 따른 차익 매물도 출회되고 있으며 지수를 압박하고 있지만 JP모건과 웰스파고의 실적 호조에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었었는데요. 0.8% 증가한 모습 보이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 지수들 기술적 저항선 뚫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듯 보이나 다음 주 예정인 중국의 GDP 발표 경계감에 금일은 승고르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럽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유럽 증시는 버냉키 효과가 지속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다우 지수와 S&P 지수의 신고점 돌파에 초반 상승세로 출발하였는데요. 지난 5거래일간의 랠리에 따른 차익 매물에 초반의 상승폭은 다소 반납한 모습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완화 정책 기조 유지 전망에 투자 심리는 다소 개선된 모습입니다만 포르투갈의 전국 불안에 현대는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하락폭 키우는 모습입니다. 네, 자 끝으로 야간 선물 상황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예, 먼저 주간 코스피 현대차 노사 협상 난항 소식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규제 전망에 자동차 업종이 크게 급락하면서 지수를 하락 견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다음 주 중국의 GDP 발표 앞둔 경계감 속에 제한된 움직임 보이며 미국 증시를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야간 코스피는 외국인의 소폭의 매수 우위 보이는 가운데 혼조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전략 바로 꼼꼼하게 짜보도록 할 텐데요. 현금과 주식 비중 그리고 색깔 지표까지 먼저 김용준 멘토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먼저 지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게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중국 GDP 얘기는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지금 2분기에 지금 영업 예상이익이 전체적으로 이제 31조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추정치와 예상치의 부분에서 자꾸 이제 괴리가 좀 벌어지면서 계속 추정치가 지금 하향하는 지금 구조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지금 마지막으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발표되면은 31조가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오히려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되면서 기업들에게 그 부담 요소로 좀 작용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상치보다도 실적치가 좀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하는 것은 호텔 레저 쪽 하나밖에 없고요. 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것 정도가 이제 반도체, 소프트웨어, 자동차, 철강, 통신 정도죠.
근데 이제 그 예상치가 하회 쪽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정도만 나와주면은 종목에 충격은 없는데 예상치가 만약에 하게 나타난다면, 그리고 이제 어닝 쇼크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제 종목들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에 관련된 쪽이 어느 쪽이냐면, 유틸리티, 운송, 증권, 건강관리, 그리고 미디어. 이쪽이 어닝 쇼크 쪽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그 예상치 하회고, 여기서 어딘가에서 지금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그것은 주가의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장이 워낙 관망 분위기입니다. 관망 분위기라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눈치 보기 장세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장에 대한 확신이 좀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급 여건 개선되는 건 긍정적이다. 일단 외국인들 매도 진정, 그리고 연기금의 하반기 자금 집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는 좀 발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을 점검하고 대응하자, 어닝 쇼크 업종 주의하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동 멘토님, 다음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앞에서 이제 어닝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일별로 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앞에서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김전 연구원께서 얘기해 준 것 같이 중국발 GDP 경제 성장률 부분이 나옵니다. 세계 이목이 아주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혼조 양상 쪽이 있는데요. 성장률 자체가 예상치 부분의 하회를 0.2% 정도만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지북 부분과 함께 미국발 6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성장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고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번 베냉키의 반언을 또 조기 종료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의 현 선물의 동반 매수 강도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준 멘토님, 다음 주에는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사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주식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70%까지 높여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못 높였어요. 근데 다음 주에 좀 조정받을 때 좀 마무리해서 높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70%까지는요. 주식 비중 70%까지 높이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영 멘토님도 궁금합니다.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지난주에 이런 전략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 초에는 현금을 100% 하자. 그리고 주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주식을 100%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기점으로 월화 부분에 현금을 100% 하셨고 수요일날 오후에서부터 오늘까지의 주식을 100% 했다라면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분명히 세우셔야 될 전략은 정확히 말씀 좀 드립니다. 현금은 30%를 유지하시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져갔던 종목군들은 이익 실현을 좀 가져가면 현금 30%, 그리고 주식은 70% 여전히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주식 비중을 70% 유지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준 멘토님, 다음 주 눈여겨볼 만한 업종 궁금합니다.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TSP 업체, 그 터치스크린 업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쪽에 좀 부분을 좀 봐야 된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TSP 업체는 뭐 일진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들인데요. 지금 이제 그 최근에 그 TSP 쪽에서 기술이 좀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 한 단계 진화되고 있는데 과거의 기술을 갖다가 GFF라고 한다면 지금 G1 F로 지금 기술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에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수율이 좀 잡히면서 이쪽에 그 영업 손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이익으로 지금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TSP 업체는 터치스크린 그 대면적화의 최고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니터나 태블릿 같은 쪽으로 좀 넘어간다면 최대의 수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쪽의 그 부분은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일단은 최선호주로 멜파스가 이쪽에 최선호주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김용준 멘토님 다음 주 터치스크린 업종을 주목하자. 그 가운데 주목 종목은 멜파스였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대웅 멘토님의 베스트 업종과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 바닥이 완벽히 체크된 것이 아니다. 바닥 다지기 패턴이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엔 철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분할 매수 원칙적으로 순환 매수, 지수 견인 가능성을 보자. 한 땀 한 땀 모아가는 우상향이 가장 이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토픽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부분이면 포스코를 선택을 하겠고요. 나는 좀 짧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면 현대 하이스코를 집중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럼 김용준 멘토님 좀 안내 공지사항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일요일날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저녁 인터넷에 무방을 거의 안 했었는데요. 네.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다시금 이제 무방을 해서 다음 주에 진짜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지금 뭐 방송에서 사실 하다가 보면 제한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전략들을 계속적으로 좀 짜 나가면서 매주 일요일날 10시에는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멘토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